자, 이제 그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팩트 체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지사 쪽에 어떤 사람이 경기도 뭐 공무원인데 선거운동했다, 다 사실이 아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임원입니까? 이 사람이 한 40명 들어간 대호방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임원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임원은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은 김씨, 심씨, 고씨, 안씨, 양씨, 김씨입니다. 사무처장은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예, 이게 팩트 체크 하나고요. 다음이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가능 유무를 물어봤습니다. 네,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53조 공직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상근 임원, 이 사람들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불법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그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틀린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지사가 뭐 이런 불법 선거운동을 하라고 뭔가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김경수 지사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1위를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후보가 공무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저쪽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죠. 국정은 댓글 사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은 당에서 그런 식의 비유를 썼다는 걸 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제 이 부분은 전 그렇게 봐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40명 정도의 대호방 만들어 놓은 게 들켰어. 뭐 이게 무슨 뭐 공무원들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다가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 없더라. 그럼 끝나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본인이 시켰다고 하면 이 사람 직위해제 못 시키거든요. 산하 기관의 일부인데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했다고 치더라도 직위해제 시키고, 만약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보도를 할 때 언론이 굉장히 악의적인 키워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단체 고위 임원이라고 딱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걸어서 먼저 던져버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털기 좋고, 특히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다른 야권, 그러니까 여권의 그 대선 주자들도 그 키워드 자체를 가지고 따지기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런 큰 위험 부담을 왜 스스로 만들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행하고 있는 그 공식 그 캠프 조직원 외에 경기도지사로서 열심히 도정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조직을 운영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게 그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겠냐고요. 이게 김경수 지사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권에서 먼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좋기 때문에 계속 이게 우려먹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똥파리스러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일부 여론조사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서 뭐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3강으로 재편됐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왔는데 굳이 공무원을 이용해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팩트체크 해봤더니 법의 조촉이 전혀 안 됨. 이제 이걸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논란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거는 명백하게 장애 비하를 썼던 웹자보를 덮기 위한 일종의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우리 민주당의 언론 몫으로 들어온 국회의원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도지사도 지내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거를 경기도 공무원이다,
뭐 고발하겠다. 근데 그 고발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고발 안 했고 고발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발한 게 사준모예요. 같은 편이십니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경기도 공무원의 무슨 불법 선거운동은 사실이 아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썰이 하나 돌아요, 지금. 박근혜, 이재용 풀어준다. 석방시킨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박근혜는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고 이재용은 가석방시키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시킨다. 이런 썰이 돕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신빙성 있는 썰이에요. 그냥 도는 썰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썰이라고. 그러면서 한명숙, 최민희 사면은 안 하는 걸로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썰이 이게 돌아요. 그 한명숙, 최민희 의원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썰의 근거가 사면이 아니라 형집행정지고 이재용은 가석방이잖아요. 가석방 요건이 됩니다. 8월이 되면 이번에 구속되기 전에 한번 또 1년 넘게 구속된 적이 있잖아요. 그 형기하고 다 합쳐서 3분의 2 이상을 채우는 그 시기가 8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8월에 가석방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석기까지 갑자기 끌려 들어왔는데 이석기하고 박근혜는 사면 관련된 이슈에 들어가긴 해도 뜬금없이 형집행정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가 그 병원에서 정말 치유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는 치료가 안 돼. 이런 경우라면 형집행정지 가능하죠. 근데 지금 뭐 날개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건데 그게 왜 형집행정지 조건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제 이제 박근혜가 병원에 이제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더워서 간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더위를 특등실에서 한번 특급 호텔에서 지내보고자 하는 꼼수인 거죠. 별로 아파 보이지 않은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대통령 특성상 일본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특성,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참모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쉬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사면 비슷한 걸 어떻게 됐건 뭐가 됐건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게 대세가 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요. 근데 그분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지층,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가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요 썰은 내가 봤을 때는 이철이 썰일 거라고 전 봐요, 솔직하게. 이철이 썰. 근데 여기에 문제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뭐 여러저런 명분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을 하려면 한명숙 총리나 최민희 의원도 사면이 같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진보 쪽에는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만 이렇게 걸어놓고 두 사람을 사면 효과가 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앞에 여러분들 큰 그 앞에 조국의 시간 옆에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 보이실 거예요. 한명숙 총리가 이 책 제가 앞에 한 전반부 살짝 읽어봤는데 정말 피눈물 나요.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펴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국민 대화업 차원인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나 최민희 의원 등을 사면할 수 있다면 저는 박근혜 형 집행정지나 이재용 가석방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칭으로서 이석기 전 의원만 가석방한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나 한명숙 총리가 들으면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박근혜, 이명박은 그러니까 형기 받은 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채우는 그날까지 절대 사면 없이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권력자도 잘못을 했으면 서민들하고 똑같이 벌 받고 수감 생활 한다라는 기록을 한 번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그게 이철이 발의됐든 뭐 다른 민정수석 발의됐든 누가 이런 이야기를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그게 이름이 가석방이 됐든 뭐 형 집행정지든 사면이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그 형의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 없이.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왜 그 촛불을 들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저 생각에 동감을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에 대해서 풀어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도 그렇지만 일반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 이게 실행이 된다면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내가 싫어하는 박근혜를 풀어줬으니까 난 반문재인 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밑밥 깔기가 돼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서 정권 지키기 힘들다고 내 스스로 자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주변에 박근혜 사면 비슷한 효과, 꼭 사면이 아니라도 형 집행정지 등을 주장하는 참모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재용이나 박근혜를 풀어주는 상황에 굳이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딜이 돼야 된다면 한명숙 총리나 최민희 의원도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요거 사면했다고 내가 문 대통령한테 당신 어쩌고 막 이럴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야지 현실적으로. 자, 일단 알겠고요. 그 사면 주장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죠. 이낙연 대표요. 엄중한 잘 예. 봐봐요. 나 이 이야기를 하나 풀려고 해요. 굳이 풀자니까.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사면 주장하면서 그래프상으로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팩트는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이었고요. 전남 도지사로서. 그리고 그 사업 중에 하나는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 세우는 거였고요. 나중에 뭐 중간에 사퇴를 하긴 합니다만 이런 과정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욕을 먹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하면 나는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당을 얼마나 했다고 벌써 오랜 보수 여당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민주당 자체가 최소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은 개혁으로 나라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 개혁과는 좀 멀었다. 저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 그런 분이 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찍기는 하지만 뭔가 저쪽 세력한테 되게 관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감옥세를 이만큼 했으면 풀어줘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그 포지션으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할 때 사실은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인정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나는 아까 말한 뭐 경기도 뭐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빼고 대선 주자들 검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봐요. 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쪽 결이냐 이런 건데 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관련돼 있는 기사 한번 잠깐 볼게요. 이낙연 대표가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아닌 남아있던 민주당의 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섰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탄핵을 할 때 스크럼을 같이 짜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반대표를 던졌으면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겠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 더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뭐 오늘은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노무현 정부를 계속 공격해 왔던 사람이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반노 포지션에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현직 도지사를 총리로 픽업하는 건 맞고요. 이건 인정해야 돼. 이건 무슨 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런 지점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 표시예요. 나는 마치 그런 적 없다는 듯이 계속 저러고 가시면은
일부 민주당 지지 포지션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낙연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지지율을 위해서 소위 드루킹하고 비슷한 그 정치 자영업자들 등에 업혀가고 있는 부분이 되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 리스트는 저도 짤을 보고 일단 짤을 올릴 때도 팩트 체크를 다 합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되었는지. 근데 이 자체가 전부 다 본인이 했던 이야기라던가 이게 다 기사화된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저는 그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각종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기본 태도 자체가 우리 이낙연 후보는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다른 캠프에서 제기하는 의문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태도들이 지지자들한테 얼마나 비호감으로 다가오는지 좀 알았으면 제 좋겠습니다.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요거예요.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다고 하는 건데 여기 밑에 자세히 쫙 내려가 보면 이낙연 기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왼쪽 끄트머리 이렇게 살짝. 여기에는 뭐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다 하는데 문제는요. 그럴 수 있죠. 먹고 살아야 되는 기자였을 거고 동아일보에 있을 때 그 당시 5.18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쓴 글 치고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 사과하면 되잖아요. 예. 나는 그런 적 없다. 나오는 실드가 뭡니까? 나오는 실드가 누구누구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지 나는 전두환 찬양한 적 없다. 이분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인데 5.18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굳이 했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 생활을 했다면 사과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도 젊었었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었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었다. 얼마나 그 젊은이로서 그걸 고민했고 그 반성의 차원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사죄할 기회를 달라. 이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낙연 그 대표의 과거사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반성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면 안 멋져요. 그게 어른답지 않다고. 아니, 그러니까 대선에 안 나와줬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친노라고 하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열린 우리당 당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이 이제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적통이 됐고 나중에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픽업한 일종의 그 비노 인사인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으면서 노 대통령 비판한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는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좋아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달라고 하면 난 돌 던질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그 4월 달에 보궐선거를 졌던 이유랑 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80석을 만들어줘서 이해찬 대표가 열심히 밭을 갈아가지고 180석 만들어 놨는데 재보궐선거 때 소위 말하면 폭망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로서. 그래서 계속 추미애 후보가 지금도 그걸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부동산이네 뭐네 선거 패배 원인을 찾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뭘 못했다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큰 작용했다고 보는 것 제 생각이 맞거든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추 장관님이 추 대표님이 요즘 북콘서트 하고 계시잖아요. 나와서 한번 정말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사람들이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정말 당에서 호의적으로 나오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장관 임기를 끝내고 나서 그렇게 한이 맺혀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본인 기억에는 당에서 도와준 적 없다고 본인 말로 말씀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그거는 추 장관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팩트를 알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낙연 쪽에서 하는 인터뷰도 다 듣습니다.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쪽 핵심 관계자 캠프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자맹하면서 책임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숨도 쉬지 말아야지 자맹했으면. 왜 숨을 쉬어가지고 지금 살아있냐고. 자맹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프레스 다 떼고 휴가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전쟁에서, 이 전쟁터에서 자기는 한 걸음 벗어나 있었다고. 근데 그 안에서는 여전히 총칼에 맞아서 다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맹이라는 걸로 회피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궐선거 전에 민주당 대표였었고 민주당의 당헌 당규 때문에 대표직을 물러나서 선거 총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결국 당대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가 역대급으로 참패를 해버린 서울, 부산을 다 내주는 과정에 선거 당시 책임자로서도 문제고 그렇게까지 민심을 악화시킨 민주당으로서도 문제고 그래서 원래는 그랬다고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지고는 있지만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네. 지면 이낙연은 대선 후보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팽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궐선거에 책임은 없는 것처럼 그냥 슬쩍 들어오신 거예요. 비겁하다고 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가 박근혜를 용서 못하는 이유랑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에 예.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와서 하는 말들은 예를 들면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선거가 시작되니까 나 개혁할 거야라고 하는 건 진정성 없는 거예요. 뭔가 해왔던 사람이 앞으로 나는 해왔던 것처럼 할 거야 하는 게 더 나는 인간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심지어는 나는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낙연의 과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쳐요.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예. 그걸 썼어야 되면 그럼 그것이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나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적통을 밟아오면서 그 결대로 역사와 싸웠다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한테 지금 우리가 대선을 맡기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이 먼저일 텐데 그 민주당의 분열 세력의 등에 업혀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데다가 그 과정에 사실상 김경수 지사 낙마에 책임 있는 세력들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 것이 난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이재명 지사 병역 논란에서 8, 9분 그 논란의 시작점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시작한 건데 예. 그거를 경기도 공무원들 무슨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거를 가져다가 쓰면서 지금 되치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하실 일은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른 캠프, 그러니까 뭐 추미애 대표님이나 이재명 지사나 뭐 심지어 뭐 김두관 의원도 이 진보 진영 유튜브 방송 많이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시청을 하고 팟캐스트로도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낙연 대표는 과연 본인이 직접 보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본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김경수 지사 이렇게 판결을 보면서 똥파리하고 살짝 스쳤는데 몇 년 후에 감옥 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낙연 캠프하고 똥파리들이 엮여가지고 한 몸처럼 같이 나뒹굴어가지고 나중에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후폭풍 엄청 크게 돌아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 오사카 총경사가 아니라 외교부 장관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카피 잘 쓰는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그쪽 예. 동네에서는. 하나만 더 우려스러운 얘기 하나만 하면 제가 들은 정보인데 다스베이다를 아예 제끼고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진도 나왔었잖아요. 예. 제꼈죠 뭐. 아니,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김어준 패거리랑은 말 섞지 않겠다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야.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게 뭐겠어요. 김어준 까고 새날 까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 방송에 뭐 몇백 명도 안 듣는 방송에는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면 막 몇만 명씩 듣는 방송에는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사실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쪽 세력들에게 있어서 나는 김어준 총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장 현상을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이미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털보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그 옆에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상태.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니 옆에서 눈과 귀를 막으면은 자기 눈과 귀가 없어집니까?
눈 두 개 달려 있잖아요. 귀도 있는 거 봤는데 내가 맨날 보는데 귀 두 개 있는 거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으면 되는 거지. 옆에서 그 막는다고 그게 그 구멍이 막아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진짜로 또 다른 드루킹이 이낙연을 감싸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박용진도 나온다니까. 네.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면서도 물론 박용진의 태도도 정말 후졌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뭐랄까 한 90% 이상의 일반적인 여론과는 다르게 가면요. 나중에 대통령이 혹시나 된다면요. 개혁은 내가 보기엔 날아간다고 봐요. 다 석방해주겠죠. 어. 자, 어쨌건 지금 오늘 김경수 지사 도지사직 상실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